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선 총독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았죠. 실제로 조선 총독부는 그래요. 한반도의 신산업을 육성했죠. 그 결과 식민지 조선은 1940년대 무렵가면 세계 20위권에 속하는 산업 강국이 되죠. 한국인들은 이런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수탈을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다. 침략을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무기를 생산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을 육성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대량의 일자리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당시 양질의 일자리였죠. 일반 한국인들보다 한 2배 정도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침략을 위해서 산업을 육성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뭐 일본만 식민지를 경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국가도 뭐 침략을 위해서 그래요. 식민지 산업을 발전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 일본은 한국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시점부터 산업을 육성하죠. 왜 그랬을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본토의 산업 육성하면 좋잖아요. 대량 일자리를 공급하고 그게 훨 낫죠.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간단하죠. 뭐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식민지를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죠. 일본에. 그러면 이제 완전한 그래요. 승복을 얻기 어렵죠. 독립운동도 하게 되고 항일투쟁을 하게도 되고 반대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인사가 이토 히로부미죠.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좀 다른 식민지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본과 통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 본토를 한반도까지 넓히려 했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가 아니니까 향후 계획은 당장 식민지를 만들었지만 향후 계획은 일본 본토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요. 산업을 발전시켰죠. 신산업으로. 그 대량 일자리를 공급하면서 대량 일자리를 공급하게 되면 한국인들의 민심을 얻게 되잖아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 처음에는 식민지 주민으로 만들었지만 그 한반도를 일본 본토에 편입하듯이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요? 산업도 육성하면서 대량 일자리도 공급하고 1930년대 되면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창씨 개명 또 독려하고 뭐 신사참배 강요하고 다 그거 일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천개의 종족 중에서 그걸 강요한 종족은 대표적인 종족이 조선인이었죠. 가장 강력하게 강요했죠. 다른 종족들한테는 뭐 일체 그런 강요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국인하고 대만인 정도. 그래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본토로 편입하지 않았냐? 그 처음에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그냥 친일국가로 만들자. 아니면 뭐 속국 친일국가로 만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연방국으로 가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겠죠. 근데 왜 처음에 식민지를 삼았냐?
고종이 일단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러일 전쟁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패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는 친일 국가가 안 되려고 했던 거죠. 고종은 친러 국가가 안 되고 친청러 국가가 안 돼도 친일 국가는 될 수 없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바로 이렇게 국가를 통합을 해버리면 경제력의 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본토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북한과 한국이 지금 당장 통일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한국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사실상. 아니 뭐 그 수많은 실업자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도 감당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 격차가 심할 때는 바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로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제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죠. 그 1930년 이후 되면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제국가 수임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요.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반발하는 이들도 있지만 또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실력을 키우고 일단 기회를 노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일본은 목적과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부터 보면 되죠. 이승만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기가 필요했다. 대량의 전기가 필요하죠. 대규모 발전 필요하다. 원래 필요한 거죠. 대규모 발전소들은 대부분 북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전력 산업 육성에 몰두하며 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추진했다. 아니 이제 이승만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잖아요.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하겠죠. 이런 생각은 꼭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아니라도 하겠죠. 반산업 반문명적 인사가 아니면. 반문명적 인사도 있죠. 한국 대표적인 인사가 누군가요? 많죠. 대표적인 인사는 문재인이고, 소위 NL이라고 불리는 반문명적 농업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가 아니라면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죠. 먼저 전력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겠죠. 대부분의 공장들은 현 시대에서는 전기 없이는 가동이 안 되잖아요. 다행히 몰수한 일본인 기업들 중에는 전력 산업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발전소를 설립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면 설립을 못 하죠. 근데 한국에는 사실은 그래요.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당연히 있겠죠. 세계적인 수준의 뭐 수력 발전소도 건립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 발전소들이 주로 북한에 있어서 그렇지. 근데 기술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1908년 설립된 경성전기, 1935년에 설립된 남선전기, 1943년에 설립된 조선전업은 일본인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을 통해 발전소를 설립하며 전력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있었던 거죠. 발전소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대부분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했겠죠. 일본인들은 송환했지만 약간의 기술 지원만 받으면 가능했던 거죠. 언급한 기업들은 1961년 7월 병합되어 한국전력이 되었다. 경성전기는 당한리 화력발전소를 1956년 4월에 완공했고, 남선전기는 1956년 4월 마산 화력발전소를 완공했다. 1956년 4월 조선전업은
삼척 화력발전소를 완공했고 1957년 4월 괴산 수력발전소를 완공했다. 그렇죠. 다행히 한국에 일본이 남겨놓은 전기회사와 조수받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발전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래요. 6.25 전쟁 때문에 잠깐 이제 산업 육성에 집중할 수는 없었지만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육성을 시작했죠. 이승만은. 1951년 이후 원자력 발전이 시산업으로 부상하자 이승만은 원자력 발전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957년부터 우수과학 인재들을 국비로 미국과 영국에 유학 보냈고 1959년에는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용 원자로 기공식을 가졌다. 당시 산업이 낙후되어 있었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가난한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중요성을 알고 또 첨단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이승만은 유학을 보낸 거죠. 뛰어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원자력 산업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았나요? 현 시대 한국인들 중에서도.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원자력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고 첨단 산업인 것을 알아보고 산업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필요해 하면서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원자력 산업은 이전에 한반도에 없던 산업인 동시에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이었으니 지금도 첨단 산업이죠. 한국인들이 최초로 추진한 혁신 산업은 원전 산업이었다. 따라서 동시에 이승만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시도를 했다. 시도를 한 거죠. 1945년 일본 패망 이전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일본인 다음으로 소득이 높았지만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위상도 높았죠.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일본과 국교가 단절되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자 한국은 졸지에 거지 국가로 전락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농업국가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북한의 산업시설이 대부분 몰려있음으로 해서 거기다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동이 중단돼 버렸죠. 일본인들을 송환시키면서. 북한에서 1, 2위를 다투는 세계적 수준의 비료공장이 있었지만 한국에는 비료공장조차 없었다.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원래 비료공장이 없는 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비료공장이 북한에 있었다는 거예요. 농업도 굉장히 낙후되겠죠. 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일본 패망 이후 농업 역시 낙후되어 한국인들은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없었고 미국 원조에 의지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거지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거지가 아니었고. 이에 이승만은 비료 산업을 육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비료는 농업 생산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수입품이자 최대 외화 지출원이었다. 이승만은 비료 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했고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1959년 충주 비료 공장을 완공했다. 충주 비료 공장은 약 9만 톤 정도의 비료를 생산했는데 1945년 이전 노구치가 북한에 설립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은 약 50만 톤 정도의 비료를 생산했으니 일본인이 북한에 남겨놓은 산업시설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945년 일본이 패망했죠. 비료 공장도 없었다는 거예요. 1959년 되어서야 비료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은 9만 톤, 50만 톤에 못 미치죠. 한 15년이 흘렀죠. 일본이 패망이. 그 식민지 시기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산업이나 개인 소득이. 1960년대 후반에 한국비료, 경남화학, 진해화학 등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생산 능력이 100만 톤을 돌파하여 1945년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으니 비료 산업이 회복되는데 약 20년이 걸렸다. 중반이 넘어가고 후반에 이르러야지 이제 비료 생산이 이제 식민지 시기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1970년으로 가면 식민지
수준을 회복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식민지 때는 제철소도 있었잖아요. 박정희 정부의 시설 육성 정책. 그 이승만은 비료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산업을 육성했다. 그래요. 박정희 정부의 시설 육성 정책. 식민지 시기를 겪은 박정희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식민지 시기 한반도에 있었던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잘 아는 인사였다. 단적인 증거로 1972년 개정한 헌법을 박정희는 유신헌법이라고 불렀는데 유신이라는 단어는 메이지 유신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실이죠 뭐. 박정희는 식민지 시기에 조선총독부 총독들이 추진한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재현하기로 결심하고 실현한 인물이었다. 사실이죠. 한국판 메이지 유신에서 시설 육성 정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순서는 시설 육성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어떻게 육성했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왜 공부하나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지 뭐. 물론 친밀삼아 기계낭당 끓이기 위해서 연구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제대로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진실하게 역사를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해서. 그래야 깨달음을 얻는다. 발전 역사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래요. 1. 이게 다 노하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서 알게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했나요? 방직업을 처음에 발전시켰죠.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경공업 육성. 2단계 산업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산업 육성을 했죠.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가. 근데 이제 이건 1단계, 2단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기를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공업 같은 경우에 가내수공업을 통해서 옷 같은 거 생산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경공업도 막대한 전기를 필요로 하죠. 기계를 주로 이용하니까. 그래요. 일단계는 이제 전력산업 육성이 되겠죠. 이승만이 맞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비료산업 육성, 농업의 형대화. 일단은 뭐 식량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비료산업을 육성하죠. 조선총독부도 그렇게 했죠. 한국도 어떻게 하나요? 비료산업 육성을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때. 1단계는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했고 2단계, 3단계는 그러면 이제 누가 했나요? 이승만이 한 셈이죠. 4단계 제철소 설립을 하더라. 메이지 유신에서 한국판 메이지 유신 보니까 조선총독부가 철강 산업을 육성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더라.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5단계 이제 제철소가 설립되고 이제 화학 산업이 발전하면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제 막 다른 산업들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조선업, 항공업 등 중공업 육성, 또 뭐였나 군수산업 육성을 했다. 군수산업을 육성했으니까 수탈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수산업 하면 할 때는 뭐 노예를 쓰냐는 거예요. 다 임금 주고 쓰지. 군수산업 역시 육성하면 대량의 일자리가 보급되는 거지. 그래요. 그럼 박정희가 군수산업 육성하잖아요. 뒤에 많이 얘기하겠지만 누구를 수탈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을 육성한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6단계 첨단산업 육성.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5단계까지 다 성공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첨단산업을 육성해야죠. 안 그러면 산업이 쇠퇴하는데
이 순서는 방법과도 같다고 했죠. 언급한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대규모 전기 생산 없이는 경공업 육성도 쉽지 않다. 따라서 현 시대에서 1단계는 전력산업 육성이 되어 1단계와 2단계는 바뀐다. 현 시대에 맞게 이제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1단계와 2단계 바뀐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전기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니까 대부분 산업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더라도 정부가 생산에 직접 개입하여 생산하면 이는 근대적 신산업 육성이 아니다. 실패한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죠. 민영화를 설명할 때 한국판 메이지 유진에서 조선총독부는 적임 기업을 선택하여 신산업을 육성했다. 이치즈 콘첼은 미쓰비시, 미쓰이와 같은 대기업이 투자하여 한반도에서 신산업이 육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산업을 육성할 때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냐? 민간인 기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근대국가의 신산업 육성 정책, 육성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했죠. 공산주의 방식. 공산주의는 고대국가를 이제 재포장한 거라 했죠. 어떻게 한다 했나요? 고대국가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려고 하죠. 그 수천 년간 확인해 본 결과 다 실패더라. 안 되는 거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게 근대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생산하겠다. 고대국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죠. 1단계는 경공업에서 생산까지 가능해졌으니 경공업에서 생산까지 가능해졌으니 미군정 사령관 하지가 완수하였다. 마찬가지 이유로 2단계와 3단계는 이승만이 완수했다. 생산이 어려운 것이지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렇죠. 반산업적, 반문명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경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획에서 생산까지 역할을 하는 인사를 신산 육성의 기한 이로 규정할 수 있다. 계획을 하더라도 생산이 안 되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계획에서 생산까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철소를 설립해야겠어. 인재를 이제 육성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산되기 전까지는. 폐기가 쉽죠. 이거 누구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생산까지를 신산업 육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전산업 계획을 이제 이승만이 추진했죠. 박정희가 집권했어요. 그거 한국은 하기 무리야. 그럼 원전산업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계획에서 생산까지를 봐야 된다. AI를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육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추진했지만 계획을 세웠지만 문재인이 스톱시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면 이제 스톱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대부분의 생산품에 필요한 재료인이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과 같은 중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철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그 제철소를 설립하잖아요. 조선총독부가 다음 단계는 따라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제철소 설립 운영 기술은 박정희 정부 시절 첨단 기술이었고 미국을 비롯한 그 어느 국가에서도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제철소 설립 운영 기술은 당시 첨단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선진국들 중 오직 일본인들만이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한국인들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었고 호의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죠. 어지간해서는. 일본인들은 군대국가 수립 이후 한국을 친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제철소 설립 운영 기술을 박정희 정부에 제공했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한국인들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에서도 기술을 제공 안 하려 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설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다 할 수 있으면 다 어느 나라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부유한 국가는 다
반도체 생산할 수 있죠. 그거 못하잖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1973년 포항제조수가 완공되어 강철이 원료인 선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북한에도 이미 식민지 시기에도 제조수가 있었잖아요. 점점 이제 따라잡고 있는 거죠. 식민지 시기를. 철강 생산 능력을 확보한 박정희는 1970년대 중반 거제와 울산을 중심으로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을 조선업 육성의 적임자로 판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사실 어떤 방식인가요? 조선 총독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미쓰비시 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방법. 조선 총독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 결과 1974년 6월에 현대 조선 거북선은 한국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인 애틀랜틱 베런호를 생산하여 그리스의 리마노스사에 인도했다. 2013년 한국은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 강국으로 공인받았다. 계속 발전하는 거죠. 계획부터 생산까지 박정희 때 육성됐죠. 그럼 조선업 철강업의 신사를 육성 누가 한 건가요? 박정희가 한 거라는 거예요. 신사를 육성. 개성 발전은 다른 정부가 했지만 박정희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을 적임자로 낙점하여 전폭적인 정책금융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74년 말부터 고유 모델 개발에 착수한 현대자동차는 이듬해인 1975년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를 출시하며 그래요. 한국 자동차 역사의 서막을 열었다. 그래요. 포니는 단순히 한국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넘어 중동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며 한국 제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선봉장이 되었다.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계획을 세워서 생산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박정희 정부 때 이루어졌잖아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신사업을 누가 육성했나요? 역시 박정희가 한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은 2022년과 2013년 연속으로 글로벌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늘날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함께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5대 생산국이자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자동차 강국으로 우뚝 섰다. 사실이죠 뭐. 박정희 정부는 모든 산업이 개발이 되는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상원기계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였다. 박정희는 공작기계와 산업용 기계 생산의 적임자로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과 정인영을 지목하고 전폭적인 정책금융과 기술 도입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기계 국산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제조 기반을 조립 위주에서 설계 및 제작 중심의 고도화된 산업체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기계산업 육성해야 되겠어. 계획을 세우고 1970년대 후반부터 생산되었죠. 누가 육성했나요? 역시 박정희가 육성한 산업이다. 사실이죠. 이러한 노력은 기계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공작기계, 건설기계,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오늘 한국은 세계적인 건설기계 생산국이자 정밀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특히 제조장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기술을 아우르는 지능형 기계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며 한국이 세계 제조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 시대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과 함께 세계 5대 기계 제조 강국의 일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 그렇죠. 그때 육성을 안 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건 기계 산업이건 한 개라도 빠져도 그래요. 한 개라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박정희 정부는 가전산업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수출 증대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금성사와 삼성전자를 주요 육성 대상으로 삼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정희는 전자기술의 내재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1960년대 말 흑백 TV 생산으로 시작된 한국의 가전산업은 1970년대 중반 컬러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내수 시장을 석권하고 본격적인 수출의 길을 열었다. 수출까지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육성했나요, 가전산업? 역시 박정희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걸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첨단 산업에 해당하니 박정희는 신산업 육성은 동시에 첨단 산업을 육성한 셈이다. 다 이런 건 또 첨단 산업이기도 하죠. 기계 산업도 마찬가지죠. 계속 발전하는 산업이죠. 신산업 육성이자 첨단 산업 육성이기도 한 거죠. 이러한 가전 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한국의 가전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가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사실이죠. 거의 세계 1위 수준이죠. 오늘 한국은 세계 가전 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프리미엄 생활 가전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그래요. 너무 많죠. 박정희 신산업 육성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